자,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그 세무에게 특강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합병을 할 거예요, 합병. 세무에게 엔딩으로 266페이지를 보세요. 합병의 과세구조.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는 동차 GS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험 최대한 열심히 보시고, 강평은 힘드시면 인강으로 들으셔도 돼요. 좀 사람이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요일 또 시험 보고 강평 듣고 일요일 강평 시험 보고 강평 듣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체력 관리도 하고 좀 사람이 리프레시하게 휴식이 필요하다면 강평은 그래도 인강으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어도 돼요. 네, 다 틀렸다. 다 틀렸다 그럼 다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법인세 지금 특강을 굳이 나간 이유가 GS까지도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2번 시험처럼 최대한 시험과 비슷하게 출제하기 위해서 네 문제를 일단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동차 때는 한 두 문제 진도별로 그냥 쫙 크게 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수험생을 겪어본 결과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될까 수험생에 있어서 그 주의 시험만큼은 잘 볼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정말 시험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라고 내면적인 깊이 있는 고민했을 때는 아니란 결과 났어. 아니란 결과. 왜냐면 그 주에 그냥 빨리 벼락치기로 의제배당 뭐 이런 거 중요한 주제만 공부해서 모의고사는 잘 볼 수 있지만 그럼 이제 본인도 성적도 잘 나와서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일하게 좀 뒤에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 배분이 세명이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죠. 90분이 9초처럼 지나가는 그 세무회계 시험에서 네 문제를 두고 시험 푸는 훈련을 안 한다면 그 시험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 배분을 통해 못 풀고 나온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일단 네 문제의 많은 진도를 최대한 출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그래도 소득세는 없죠. 왜냐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소득세는 아직 동차 반에서. 그래서 나름 진도별 넓은 진도별 네 문제다요. 그래서 문제 1번 법인세, 문제 2번 법인세, VAT 한도가는 이렇게 출제가 되죠. 4주간은 이렇게 출제돼요. 4주간. 왜냐면 4주 뒤부터가 소득세를 나갈 수 있는 동차 시간표이기 때문에 나름의 그 동차 시간표와 진도를 배분해서 짰어요. 그래서 법인세 아무래도 주제가 다양하고 큰 게 많기 때문에 30점, 30점, 부가세가 20점, 20점 이렇게 4회간 출제될 거예요. 4회간. 그럼 문제 1번의 법인세는 주로 앞쪽에서 배우는 세무조정과 관련된 문제가 보통 출제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주에 입금 송금이에요. 입금 송금. 입금 파트 다, 송금 파트 다. 그래서 다 있어요. 그냥 다. 뭐 다. 근데 문제 2번은 이제 주로 저희 특강 때 한 뭐 최저한세라든지 결손금, 소국공제 등 문제라든지 뭐 각종 외납세 공제, 연구인력비세 공제, 그다음 저번 시간에 또 뭐 배웠죠 저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다음 또 뭐 배웠죠 저희? 토지적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배우고 또 하나 더 배우지 않았어요 저번 시간에? 중간인합생 뭐 이런 것들 골고루 계속 출제할 거예요. 그다음 이제 합병도 배우면 합병도 계속해서 이번 문제에 출제할 것이다. 실제 시험과 그래도 가장 유사하고 많은 문제와 주제를 다양하게 보고 그거를 또 이제 나머지 3회차 동안은 법인세와 부가세는 전범이에요. 전범이.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좋으면 좋지 또 나쁘진 않잖아요. 문제를 시험 형태의 문제를 많이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1차 때 스파르타 많이 보니까 막상 시험장 가서도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이렇게 당황스럽게 또 막 제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특강도 열심히 들으시고 이제 260페이지 합병의 과세구조를 할게요. 합병의 과세구조. 합병. 그래서 합병은 일단 주제가 크고 논제가 다양해요. 그래서 출제하기도 꽤 좋고 세무회계건 세법학에선 매년 중요해요. 매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한다. 그래서 합병 과세 체계 볼 텐데 합병 과세 체계의 원칙적으로 주인공은 3명이에요. 3명. 첫 번째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법인을 피합병 법인이라고 해요. 피합병 법인.
그래서 이제 책이나 이제 다시 기본서 이런 거 볼 때도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피합병 법인이라고 책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용어의 정을 일단 확실히 해야 돼요. 용어의 정의. 그래서 피합병 법인은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멸법인이라고도 좀 적어둘게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피상속인이라고 표현하죠. 피상속인. 그래서 소멸하는 법인은 피합병 법인이다. 두 번째로 저 피합병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그 주체자, 그 주체를 합병법인이라고 표현하고, 합병법인은 존속법인이죠.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는 합병 형태에 따라서 신설법인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일반적인 형태인 존속법인이라고 그냥 설명할게요.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과 모든 부채, 그걸 네팅 개념으로 표현하면 순자산이죠. 자산 빼기 부채, 순자산인 것이다. 이 순자산을 모두 합병법인한테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이 그에 대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게 합병인 것이고, 이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가 승계되기 때문에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 합쳐진다. 그래서 합병은 둘 이상의 법인이 합쳐지는 것이다. 일단 주인공 당사자 2명,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주주는 개인 주주일 수도 있고 법인 주주일 수도 있겠죠. 그럼 피합병법인의 주주도 저 합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합병의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합병의 주인공은 3명이에요. 일단 합병이 딱 발생했다. 과세 문제는 3가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주주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추후 이 합병법인의 주주의 과세 문제도 발생을 하지만 그거는 합병 후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일단 합병 당시에는 주인공이 3명이고 각각 과세 문제가 뭔지 한 번씩 볼게요. 첫 번째, 피합병법인, 즉 소멸법인은 이제 합병을 통해서 본인의 자산 부채가 다 넘어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 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양도 손익에 대한 법인세 중에서 배운 적 있어요 혹시? 법인세, 일단 과세 대상 소득은 4가지요. 첫 번째 각사소, 그 다음 토지 등 양도소득, 정산소득, 미완료소득, 이렇게 네 가지 있죠. 그럼 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 같아요? 각사소예요. 각사소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는 이제 소멸하면서 양도손익에 대한 법이 발생했을 때 청산소득의 법인세로 과세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개정이 오래돼서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로서 각사소에 들어간 거예요. 각사소. 청산소득이 아니다요. 그래서 나중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문이나 책을 보면 합병 분할로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란 표현이 적혀 있을 거예요. 정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하지 않고 각사소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각사소에 포함시켜서 과세한다. 두 번째로, 이제 합병법인은 오히려 순자산을 갖고 대가를 가지고 왔죠. 그럼 사례가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가가 순자산보다 더 큰 경우, 이때 회계 처리 한번 해보시면 대가를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주식을 줄 수도 있어요. 현금 등이라고 좀 적어보고,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이 차변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 순자산을 합병 등기일 당시 시가로 평가해요. 시가로 합병을 통해서 사왔다라고 보는 거죠. 시가로. 예를 들어 그래서 시가가 150이고 합병 대가가 120이라고 본다면, 요거는 요 케이스네요. 먼저 지금 순자산 150짜리를 120에 싸게 사왔어요. 싸게 사왔죠.
시가 합병 등기 당시 시가가 150인데 120만 줬기 때문에 대차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합병 매수 차익이란 입금이 생겨요. 30.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합병 매수 차익이 단기 손익에 반영돼요. 단기 손익에. 그리고 세법에서도 입금이 되는 것이다. 이건 실현이익이야. 실현이익. 네, 반대로 오히려 더 대가를 많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순자산이 예를 들어 120이 있고 120짜리의 자산 가치가 있는 피합병 법인을 오히려 150불 주고 샀다면 이때 30에 대해서 원래 같으면 합병 매수 차손이 되는데 이 합병 매수 차손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무조건적으로 인정한다면 모든 회사가 좀 가치가 떨어진 법인을 사서 합병으로 인해서 이 송금을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법인세를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송금은 무조건적으로 송금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더 줬다는 가격이 있으면 그건 더 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 준 이유가. 그 더 준 이유가 영업권 성격이면 영업권으로 봐요. 영업권 성격이 아니면 송금 불산입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걸 영업권으로 인정받으면 추후 5년간 균등해서 송금 산입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가액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걸 영업권으로 인정받는 건 진짜 어렵다. 합병 전에 거의 감사 조사 한 2번 받고 또 이렇게 송금이 많이 떴어? 바로 세무조사 들어올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감당할 정도로 정말 확실하다면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송금 불산입 돼요. 송금 불산입. 그래서 주로 시험에는 합병 매수 차익 나오는 형태가 더 많이 출제될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인 틀만 잡는 경우니까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합병의 주주는 합병을 통해서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의제배당은 법인세에서 일단 크게 유형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상주 의제배당. 그래서 무상주 자본 전입을 통한 의제배당 유형이 있죠. 그래서 그 투자 회사가 입금 항목을 재원으로 무상주했다. 의제배당이고 입금 불산이 항목을 재원했다.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자기 주식 소각이익이나 지분 비율 증가분 같은 입금 불산 항목을 재원으로 했다면 다시 의제배당 보는 그런 특례. 그게 의제배당의 첫 번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유형은 감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한 의제배당 유형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그 합병이 합병.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 그래서 이 주주는 예전에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취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합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150의 대가를 받았다면 그동안의 미실현이익이 합병을 통해 실현된 거로 봐서 150과 100의 차이인 실현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의제배당. 그래서 감자, 합병 등 의제배당 특례. 그래서 이 세 주인공의 세 과세 문제를 공부하는 게 합병의 큰 줄기, 큰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과세 문제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피합병 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자산의 피합병 법인의 순자산이 오히려 대변으로 빠지겠죠. 굳이 이제 피합병 법인의 합병 직전의 재무상태표를 보신다면 차변에 자산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재고, 유형, 기회당치 등등등의 자산이 있고 대변에는 부채가 있을 거예요. 각종 차입금. 네, 여기 계상되어 있는 건 합병 등기 전에 회사가 계상하고 있는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그래서 피합병 법인은 합병을 통해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빠져나가고 그에 대한 현금 등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회계처리를 기억하시면 쉬워요. 왜 등이라고 썼냐면 주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넣는다면 만약에 대가로 받은 가액이 이번에 120인데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 100이었다. 그럼 돈을 더 받았네요. 돈을 더 받았다.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가액은 20이죠.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된 이 20을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로서 과세하는 것이고 이게 각사소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그래서 각사소예요, 각사소.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세무조정까지는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합병법인은 이 합병을 통해서 소멸하고 있죠.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부에 기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전까지 있던 합병 전까지의 세무조정 사항에 요 양도차익만 추가해서 각사소에 포함시켜서 과세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까지는 거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양도 이 손익에 대한 법인세 얼마냐 정도 시험에 출제될 거예요. 그럼 이 회계 처리를 통해서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마찬가지로 공식화 시켜보면 합병으로 인한 대가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빼면 된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공식을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회계 처리를 보면 알 수 있죠. 대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그 20을 구하는 산식이 대가 빼기 순자산 장부가액이 되는 것인데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 대가가 좀 여러 개 있어요. 총 대가가 4가지가 있을 수 있다요. 4가지. 총 대가 4가지를 떠올리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하나 있나 없나 판단하자. 그게 세무회계 풀이 방식이라고 그랬죠. 규정을 다 떠올리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가는 합병 교부금이요. 돈이에요, 돈. 돈 받은 거. 그래서 합병 교부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합병으로 대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부금 플러스 주식이 가장 일반적인 합병 대가가 나오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 게 첫 번째 합병 포합 주식이요.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한 간주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이 첫 번째 좀 어렵고 마지막 네 번째는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피합병법인은 합병을 통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이 소멸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합병법인이 내야 될 법인세를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그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대납액도 대가에 포함한 거예요. 대가에 포함하는 거. 그래서 4번 규정까지는 시험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포합주식의 간주주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개념을 따로 별도로 좀 빼서 설명할게요. 이쪽에 설명해야겠다. 일단 포합주식이 뭐냐? 용어의 정의부터 먼저 하셔야겠죠. 포합주식이 뭐냐? 포합주식은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요 둘 주인공 사이에서 합병 이전에, 합병 이후, 합병 당시가 아니라 합병 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이미 취득한 거예요. 그 주식을 합병 포합 주식이라고 그래요. 용어의 정의가.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대가를 주고 이렇게 샀다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이거를 좀 명칭을 집어넣을게요. 얘를 갑이라고 좀 하고 얘를 을이라고 한다면 피합병법 주주에 기타 주주인 병이 있고 합병법인 갑 이렇게 있는 거야. 합병 이전에 을의 주주를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된 거예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됐다. 그 주주가 됐을 때 요 주식을 합병 포합 주식이래요. 합병 이전에 취득한 주식 그걸 합병 포합 주식이라고 한다요. 일단 용어의 정의가 합병 포합 주식. 그래서 이거를 합병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취득한다면 어떻게 과세를 줄일 수 있냐?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지 이 대가에 포함되는 개념을 알 수 있는데 이제 합병을 통해서
대가를 줘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대가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이제 갑이 을 주주 중에 갑이 내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가를 안 줄 수 있어요. 내 거니까. 내가 나한테 대가를 안 줄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병한테는 무조건 이제 대가를 줘야겠죠. 새로운 제3자의 병 주주한테 무조건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갑이 없었더라면 5,000원에 대가를 줬어야 된다라고 보면 이제 갑에 대가를 안 줘서 4,000원 이렇게 대가를 다운시킬 수 있어요. 합병 포합 주식을 통해서. 그래, 나한테는 안 줘도 되지. 대가를 다운시키자. 이 대가를 다운시키면 요 현금 등이 다운되는 것이고, 현금 등이 다운되면 양도 차익이 다운되겠죠. 양도손익의 법인세를 일단 줄일 수 있다요. 합병 포합 주식을 통해서. 왜냐면 내가 나한테 대가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개념. 이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이 나 주주한테 대가를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합병 당시 대가를 그만큼 적게 줄 수 있고, 그 대가를 적게 준 경우에 양도손익의 법인세가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취지니까, 따라서 대가를 안 줬더라도 대가를 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줬더라도. 그래서 대가에 포함하는 게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한 간주 주식이요. 주지 않았더라도 준 것으로 간주해요. 무조건. 됐어요. 이 대가. 그래서 대가 네 가지예요. 더 이상 없어요. 네 가지를 떠올리자. 첫 번째 돈, 그 다음에 주식,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 혹시 피합병법인이 내야 될 법인세를 합병법인이 대신 납부해줬다면 그것까지도 당연히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개념이 합병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그 주식의 명칭이 합병 포합 주식이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선 내 거니까 대가를 안 줄 수 있다. 그럼 양도손익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 주식, 이 네 가지가 대가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떠올리고 자료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신다면, 순자산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자산 빼기 부채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법인세에서 규정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모두 세법상 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장부가액, 앞에서도 이거 많이 배운 내용인데, 처음에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생기죠. 근데 감가상각 같은 자산은 12월 31일인 사업년도 종료의 시점에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법상 장부가액은 이 가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더한 게 세법상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세법상 장부가액 아주 디테일하게 포함하면 취득가액 빼기 감누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그 가액이 세법상 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채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그럼 그냥 부채 가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더한 게 세법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주의할 건 유보 금액을 가감하라요. 유보 금액을 가감해라. 유보 금액은 좀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대가에서 순자산의 장부 금액을 뺀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되는 것이고, 이 법인세를 각사소에 포함해서 마지막 법인세 신고를 한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시험에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춰야 되는 합병시 주제예요. 합병시 주제. 근데 포합주식 나오면 조금 어렵겠죠. 포합주식 나오면 좀 어렵다. 두 번째, 이제 합병법인의 과세 문제를 좀 볼게요. 합병법인의 과세 문제. 이것도 회계처리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뭐든. 그래서 회계처리를 아시면 공식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요. 공식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그래서 순자산이 들어오고 대가가 빠져서 그 차익이 합병 매수 차익 또는 차손이 되는 건데, 이 합병 매수 차익이나 합병 매수 차손은 좀 더 어려우니까 매수 차익만 좀 본다면, 이 합병 매수 차익도 당연히 실현 이익으로서 입금이요. 입금. 근데 과세관청 입장은 그래도 합병을 좀 지원한다요.
지원한다. M&A를 지원하자. 그래서 합병 당시에 이 지금은 그냥 숫자를 간략하게 써서 30이란 금액이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 큰 금액이 나와요. 그 일시적으로 이해 모두 과세하면 이 합병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해서 과세 이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과세를 이연한다. 그래서 면세나 비과세가 아니에요. 과세를 일시적으로 늦추는 제도를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과세를 늦추냐면 이 합병 당시에 합병 매수차익 입금을 입금 불산입을 통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 입금 불산입을 통해서 과세를 이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과세하지 말자. 그래서 나눠서 과세하자. 과세를 천천히 하자라는 게 과세 이연 제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이 30에 대해서 어떻게든 과세를 해야 되지만 천천히 하기 위해서 5년간 균등하게 입금 산입해요. 그럼 30을 60분의 12 월수로 안분하면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로 한다면 입금 산입 6 유보만큼 매년 입금 산입되는 거다. 그래서 과세를 좀 천천히 하자. 과세 이연제도요. 비과세가 절대 아니요. 조금 디테일하게 규정을 보신다면 이 5년간 균등 산입할 때 기산점이 있어야겠죠. 기산점. 기산점까지도 좀 기억하면 합병 등기일부터예요. 합병 등기일부터. 합병 등기일부터 5년이니까 합병을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했다면 그 해에 그냥 60분의 12 별로 어렵지 않지만, 만약에 7월 1일 합병 등기를 했다 라고 하면 60분의 6 이렇게 해야 돼요. 60분의 6. 합병 등기일부터 5년간 월수로 균등 산입하기 때문에 등기일자를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과세이연제도 첫 번째, 합병 매수차익 전액을 입금 불산입해서 그 해에 과세를 좀 늦추자. 그리고 등기부터 5년간 월수로 균등하게 입금 산입하자. 그래서 합병 당시에 무거운 입금을 좀 피하기 위해서 비과세하는 것이 아닌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예요. 두 가지 세무조정 잘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합병의 일반 형태고, 그걸 비적격 합병이라고 그래. 비적격 합병. 합병이 적격 합병이라는 게 있고 비적격 합병이라는 게 있죠. 지금까지 본 형태는 다 비적격 합병이고, 이걸 원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적격 합병을 원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과정을 원칙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주인공인 주주,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 문제까지 보면 비적격 합병일 때 세 주인공의 과세 문제가 완성된다.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본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으로 인한 대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자 시 의제배당과 동일하게 회계처리고 떼문다면 합병을 통한 대가 현금 등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소멸시켜서, 만약에 대가로 받은 금액이 120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100이었다면 원래 취득했던 주식보다 더 초과해서 받은 금액, 그걸 배당으로 간주 의제하자. 그래서 의제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배당 가액은 20. 그래서 이 회계처리를 산식화 시켜보면 의제배당은 대가에서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을 빼면 된다. 그 산식을 회계처리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대가에서 소멸주식 장부가액 빼면 이제 합병시 의제배당 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똑같이 이중과세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배당은 입금 불산입 해야 돼요. 개인 주주라면 그로스업 해야 돼요. 그로스업하고 배당세 공제. 법인 주주라면 수입배당은 입금 불산입. 근데 감자시 의제배당에서는 요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이 좀 까다롭죠.
왜냐면 감자전 2년 이내에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 그걸 단기 소각 주식이라 그러고, 그 단기 소각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먼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 0으로 본다. 그 규정 때문에 시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쵸? 유형이 똑같아요. 유형이 똑같다. 그리고 당연히 이 소멸주식의 장부가액도 세법상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상 장부가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가감하셔야겠죠. 이 주식은 감가상 안 하니까 감노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합병시 과세체계예요. 세 주인공에 대해서. 그래서 물음을 좀 쉽게는 1차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2차는 이제 문제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비적격 합병일 때 요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주주, 합병법인의 과세 문제를 모두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형태다. 주관식은. 좀 더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적격 합병일 때 볼게요. 적격 합병일 때. 지금 이 토대로 적격 합병일 때 과세 본다면 좀 더 힘든 것 같아서 중간에 책을 먼저 한번 볼게요. 책을 보면서 잘 따라오세요. 합병의 과세 구조부터 볼게요. 266페이지 01번의 개요를 볼게요. 합병은 일단 주인공이 3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납세의무자,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주 이렇게 세 주인공이 합병 시 과세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과세 문제가 생기냐? 피합병법인은 본인의 순자산을 팔고 대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양도손익이 생기고 그 양도손익의 법인세는 각서소에 포함하는 거 과세하는 것이다. 절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면 안 된다요. 그리고 합병법인은 이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대가를 주고 사온 거기 때문에 그 차익이 합병 매수 차익, 차손이 되는 것이고 과세 이연 제도가 있을 수 있다요.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도 합병으로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반납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합병 시 의제 배당이 생긴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비적격 합병인 경우에 3가지 과세 논제, 적격 합병인 경우에 3가지 과세 논제를 공부하는 게 합병의 큰 틀이에요. 합병의 큰 틀. 3가지는 세트요. 나는 양도손익만 공부해야지, 합병 매수장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피합병 범위의 양도 차익부터 볼게요. 이 회색 박스 산식을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을 이해하면서 보시고 그 상황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게 회계처리예요. 회계처리. 양도손익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빼기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양도가액엔 총 4가지가 있다요. 4가지가. 첫 번째 돈으로 받았다 합병 교부금 또는 주식으로 받았다 합병 대가라고 적혀있네. 여기 주식으로 받은 걸 합병 대가라고 적혀있다. 그래서 시가에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규정부터 먼저 보시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를 대납해주고 있다. 그것도 양도가액 대가에 포함시키고 가장 까다로운 규정이 합병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 교부주식 교부 간주액이라는 건데 일단 합병 포합주식의 개념이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포합주식의 일단 개념부터 떠올리자. 이건 합병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그 주식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내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건 안 줘도 된다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과세관청이 방치한다면 양도 대가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순자산 장부가액은 뭘까? 당연히 세법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유보잔액을 반영하자. 화살표에 적있죠. 유보를 가감. 그리고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빼기 감누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표 밑에 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과세가 되냐?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1차에서 총칙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사업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졌다.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사업연도로 의제시키죠.
그 의제 사업연도가 속하는 각사소에 포함된다에 체크할게요. 각사소에 포함된다. 그래서 굳이 이제 소멸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굳이 세무조정 할 필요 없다. 장부를 이제 안 쓰니까. 그리고 오른쪽 합병법인의 매수차손익. 매수차손익은 이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이 시가로 산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지급한 합병 대가를 차감하면 매수차익, 매수차손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규정을 본다면 순자산의 취득가액 합병 등기일 현재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기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규정 보시면 장부상 퇴충과 대충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유보를 승계하고 그 밖의 유보는 모두 승계할 수 없다. 그래서 퇴충, 대충 논제에서 생기는 논제죠. 그래서 합병이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퇴충과 대충은 무조건 승계가 되고 나머지 유보는 적격 합병일 때만 승계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합병대가. 피합병법인이 수령한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건 왼쪽에서 공부한 그 4가지 합병대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합병 매수 차익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한다. 거기에 요렇게 좀 필기할게요. 과세 이연이라고 좀 적을게요. 과세 이연. 합병 매수의 차익. 과세 이연 제도. 그래서 과세 이연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합병 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입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합병 등기일부터 기산점도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7월 1일이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60분의 6이에요. 5년이 60개월이죠. 올해 속하는 사업연도는 6개월. 그리고 합병 법인이 매수차익을 만약에 주발초로 처리했다면 일단 입금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와 동시에 가세 이연하여 5년간 균등분할하여 입금 산입한다. 합병법인이 매수차익을 만약에 염가 매수차익이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합병 매수차익이요. 개념이. 그래서 명칭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다. 그걸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과세 이연하기 위해서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하라는 것이고, 만약에 염가 매수차익이라고 계상을 안하고 주발초로 계상했다면 일단 입금으로 만들고 입금불산입. 2가지 세무조정 또는 1가지 세무조정. 항상 세무조정은 공식화시키는 게 아니라 회사의 회계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라고 법인세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말씀드릴까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가를 보통 현금보다 주식으로 더 많이 줘요. 주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 순자산이 150이었다고 보고 주식이 120인데 액면가액까지는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하죠. 그냥 임의의 숫자인 자본금이 50이고 주발초가 70이었다고 볼게요. 그럼 주식의 시가가 120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식의 시가가 120. 액면가지 50, 액면가액과 시가 차익이 주발초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대가보다 더 지급한, 그러니까 순자산보다 더 좀 싸게 샀다라는 개념이 합병 매수 차익인데, 요 30의 회계 처리를 회사가 주발초로 처리했냐 또는 IES 계정인 염가 매수 차익으로 처리했냐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른 상황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주발초로 처리했다면 세법상으로도 합병 매수 차익이라는 입금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입금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입금으로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부채 차이가 아닌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기타라는 소점을 하고, 그리고 과세 이연제도를 통해서 입금불산이 30 마이너스 유보, 요건 과세 이연제도죠. 그리고 끝나요. 이제
5년간 균등 분할 입금 산입. 그래서 입금 산입 5로 나누면 6 정도. 주말 처료 처리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세 가지 세무정이 나오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 30일 IS 계정인 연가매수 차익이라는 수익으로 계산했다면 법인세법도 입금이니까 굳이 입금 산입을 할 필요가 없다죠. 없다. 세무적 외우지 말고. 그럼 따라서 이때는 이 두 가지 세무적만 나오면 되겠죠. 입금일산입 30-5 과세 이연하고 5년간 균등분할 2번 3번만 있으면 돼요. 그 세무조정 외우지 말고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황을 항상. 오늘 또 오후 수업이 있었어요. 그쵸? 고급회계 갑자기 보강이 있어가지고 오전에는 10법학, 오후에 고급회계, 또 하필 가장 어려운 세무회계는 합병이에요. 합병. 그래서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조금만 힘낼게요. 오늘이 제일 뭔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고급회계도 오늘 합평 배운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연결. 연결. 연결도 쉽지 않잖아요. 그쵸? 연결 그 내부 거래 있을 때 어렵잖아요. 그쵸? 다음 주에 하필 들어가진 않았어요. 내부 거래 들어가진 않았어요. 사실 연결 자체란 주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연결 주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합병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연결보다 좀 합병이 더 쉽고 연결이 더 어려워요. 법인세법에서도 케바케인데 다 100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연결이 더 어려워요. 근데 부분 점수 맞기는 연결이 더 쉬워요. 근데 연결은 다행히 2017년 기출문제 그래도 20점으로 크게 떠서 상대적으로 날 확률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세법학에서는 또 하셔야 돼요. 어차피 참 딜레이하죠. 그런 또 수험생 마인드 있잖아요. 작년에 나왔으면 안 나오겠지. 약간 이런 아니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걸 분개시킨 해가 딱 한 번 있어요. 특히 조세특례 제한법은 더 수험생 사이에서 그런 경향 있잖아요. 작년에 나온 주제 절대 안 나온다. 그쵸? 왜냐면 조특법 주제가 너무 다양하니까 막 200가지의 막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설마 출제원이 또 내진 않겠지 이런 게 좀 암묵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규정은 없죠. 출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냥 암묵적인 상일 뿐이지. 그래서 그게 12, 13년도인가 13, 14년도 아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래도 필수 주제 중에 하나가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주제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그게 연속 2회 출제돼 있어요. 연속 2회. 그러면은 동차 때 그 자격농지를 처음에 동차 때 본 사람들은 동차니까 못 썼죠. 동차니까 못 썼을 거 아니에요. 조특법을 안 하니까. 그리고 유예 때 이제 무슨 생각이겠어요? 아 동차 때 자격농지 떴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같았어 그래 저 같았어 저 같았어. 왜 어떻게 그걸 또 다 공부해요? 근데 보수적으로 정말 빵점은 말고 최소 점수를 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 점수. 왜냐면 그거는 필수 주제니까. 조특법에서 너무 핵심 주제니까.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안 했기 때문에 그 동차생들은 유예 때 조특법 망점 났어요. 자격농지가 2년 연속 떠버려가지고. 그 전설에 전설에. 그래서 너무 그런 위험 부담처럼 도박을 하시면 안 돼요.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려면 힘있게는 보지 말되 최소 점수 가져갈 정도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좀 조특법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뭐 근로장려 세제라든지 뭐 자녀 보조 장려금인가 뭐 이런 것들이 떴다면은 진짜 좀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격농지는 매년 그냥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야 돼 매년. 그리고 소득세에서도 공동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세법학에서 매년 필수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막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래요. 공동사업. 3년 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뭐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런 것들은.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 주제 자체도 엄청 다양하죠. 엄청 많아요. 양도세 거기 세법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 1세대 1주택으로 시작을 해서 2월과세라든지 부계부 규정이라든지 뭐 각종 주제가 엄청 다양하죠. 부담부 중형 거기 또 각종 판례도 많고. 그래서 작년에 양도소득 떴으니까 우리 안 나오겠지. 이러면 큰일 나요. 양도는 매년 나올 수 있다. 양도 자체는 주제가 너무 다양하고 똑같은 주제 또 나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보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대한 해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좀 잠 좀 깨시길 바라고 다시 책을 좀 보시면 이번에 합병 매수차손의 처리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요. 왜냐면 이걸 송금으로 다 인정해주면 너무 어마무시한 송금이 합병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합병을 법인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병 매수차손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해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걸 영업권으로 봐. 영업권.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만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그걸 실무상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사실상 100개 중에 거의 한두 개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영업권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실체죠. 그냥 다짜고짜 영업권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증거를 받고 또 이쪽에서도 증거를 받고 심지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들어와서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혹시라도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일 뿐이니까 이 매수차손이 영업권인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개정으로 송금 불산입 유보를 하고 5년간 균등하게 송금 산입한다요. 그렇게 해서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실무상 거의 마지막 줄에 있는 사업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송금 불산이 기타 처리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은 종료된다. 이게 더 많이 쓰인다. 그다음 마지막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 보시면 의제배당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 대가인데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거 저 피합병법인 주주 말고 요 피합병법인이 받은 대가를 계산할 때는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죠. 근데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대가는 위에 두 가지예요. 원칙 대가 두 가지. 일단 교부 주식의 간주 주식도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지 주주와 무관한 거래고 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대납액도 요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를 대납한 것이지 주주와는 무관한 결과예요. 그래서 주주와 전혀 관련 없는 대가 두 가지가 빠진 교부금 플러스 주식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가 둘이 다르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합병법인이 받는 대가와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대가는 다르다로 머릿속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굳이 수어만 시켜서 조금 암기적으로 기억한다면 피합병법인은 네 가지, 피합병법인 주주는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가로에 써있죠. 합병 교부 주식가액 플러스 합병 교부금. 거기에 종전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는데 그 종전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도 당연히 세법상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금액 더한 거고 여기도 한 줄 이렇게 써져 있네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재산가액은 합병 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대가에만 포함하는 것이지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대가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하나 넘어가서 268페이지. 합병 과세구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갑법인의 합병 매수차익, 을법인의 양도차익, 병법인의 의제배당을 각각 계산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요런 한 줄을 보고 갑법인이 합병법인이요? 피합병법인이요? 갑법인은 합병법인이죠. 그리고 을법인이 양도차익이라는 생겼다는 건 보면 비합병법인이고 의제배당 금액 물어본 건 보면 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예요. 됐어요?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보자마자 알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돼요. 용어들이.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주주. 그때의 각각 과세 문제. 양가로 1번 갑법인은 을법인을 2019년 1월 1일에 흡수 합병하였으며 동합병은 비적격 합병에 해당한대요. 갑법인이 합병법인, 을법인이 피합병법인인 것이죠. 그리고 합병은 비적격 합병이래요. 그리고 합병 직전에 피합병법인의 재무 상태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오고 자산, 부채,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금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장부가의 시가가액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인 병법인에게 합병 대가로 갑법인의 주식 100주, 액면가액은 500원, 시가는 800원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회계 처리 봐보시면 자산이 12만원이 됐죠. 이 12만원 시가로 계산한 거예요. 시가. 됐어요? 부채 3만원 시가로 계산한 거예요. 잘 했네요. 그리고 자본금은 어떻게 나왔죠?
갑법인의 주식 100주 곱하기 액면가액 500원. 그래서 5만원이 나온 것이고, 주발초는 시가 800원 빼기 액면가액 500원에 100주를 곱한 3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플러스 주발초 이 8만원이 갑법인의 주식 시가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대가로 돈은 안 주고 주식만 줬어요. 그리고 미지급법인세가 있네요. 이 문제는 이게 그래도 키포인트다. 미지급법인세 2,500원. 반가로 1번 따라가 봤더니 을법인이 피합병법인이요.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갑법인이 대납해 줬대요. 이거 대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차평균에 의해서 대변의 염가 매수 차익 7,500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양가로 4번을 봤더니 병법인은 두 법인의 합병 전에 을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며 합병 직전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하며 7만원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침착하게 지금 세 가지 과세 논제를 문제에서 물어봤다. 첫 번째, 갑법인의 합병 매수 차익은 얼마냐? 이거를 이해 쉽게 도표화 시켜보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 있었을 것이고 합병 등기일 당시에 시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가를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장부가의 시가 가운데 금액을 대가로 줬을 거예요. 더 이제 줬으면 합병 매수 차이 나온 경우에 매수 차서. 그럼 지금 숫자를 집어넣으면 장부가액이 얼마냐면 이 장부가액은 순자산 의미하는 거예요. 양가로 2번 지문에 자산 장부가액 10만원, 부채 장부가액 3만원이어서 7만원의 장부가액이 있었는데 이게 합병 등기일 당시의 시가가 자산 12만원, 부채 9만원 빼면 3만원 빼면 9만원이죠. 7만원에서 9만원이 된 거예요. 근데 대가를 얼마 줬냐면 주식 시가 8만원을 줬죠. 됐어요? 주식 시가 8만원 줬죠. 근데 합병 대가에 포함시키는 항목은 요 주식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합병 교부 주식 간주액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대납액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500원. 그래서 대가가 8만원이 아니라 82,500원이에요. 그럼 이 장부가액과 대가 차익, 이게 뭐죠? 장부가액과 대가 차익. 이게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12,500원이에요. 요 대가, 시가 차익, 요게 합병 매수 차익이에요. 합병 매수 차익. 합병 매수 차익 그래서 7,500원.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을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은 대가에서 소멸주식의 장부가를 빼는데 대가가 이때 법인세를 빼야 돼요. 대가가 8만원이다. 8만원. 그렇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세랑은 무관하다 그랬잖아요. 저거 피합병법인을 위해서 법인세 대납한 것이지 그 주주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8만원 빼기 이 사람의 주식이 쌍가로 4번에 소멸주식이 7만이라고 그랬네요. 7만원 빼기 8만원 만원이 마지막 병법인의 의제배당 금액이 돼요. 그래서 산식화 시켜도 되고 일단 처음에는 침착하게 회계처리로 이해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도 좋다. 나중을 위해도. 양도손익의 법인세 구할 때 지금 대가가 82,500원이 여기 왔을 테고 순자산이 장부가 7만원이 여기 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양도차익 법인세 생긴다. 근데 합병시 의제배당 지금 대가 얼마 받았냐? 이때 8만원이다. 82,500원이 아니라 8만원 받고 소멸주식 7만원 빠져서 의제배당 만원 나온다.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 많이 해보세요. 지금은 급할 게 없으니까 회계처리 많이 하시고 이제 적격 합병일 때 과세 문제를 볼게요. 똑같은 틀에 똑같이 합병, 적격 합병이건 비적격 합병이건
일단 과세 주인공 3명 똑같고 과세 문제도 똑같은데 그 처리하는 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적격합병은 뒤에서 이제 요건을 좀 간단히 보시겠지만 주로 세법학 논제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선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적격합병의 의미만 좀 본다면 이 피합병 법인의 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근로자까지도 거의 그대로 합병법인에 넘어가는 합병을 적격합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하다라는 판례 내용도 있어요. 실질은 이게 사업을 판 게 아니라 비적격 합병처럼 사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모든 내용이 합병법인한테 그냥 넘어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해요. 과세를 전부 이연해요. 전부 이연한다 이것도. 그럴 때 비과세 아니고 과세 이연제도예요. 과세 이연제도. 적격합병일 때 과세 이연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양도손익의 법인세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대가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해서 구하는데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본다면 원래 받은 대가 150이었다. 그럼 50에 대해서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해야 되지만 이거를 과세 이연제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과세 이연제도 시키려면 이 50을 입금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서 이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소멸돼서 다 없어지죠. 그래서 뭐 추후에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과세 이연하는 방법을 대가를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대가를 100으로 본다면 무조건 양도손익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예요. 이거 마치 과세를 약간 안 하는 것 같죠? 이연하는 게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 언제 과세가 되는 거냐면 어쨌든 이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를 합병법에 승계하고 그 자산을 나중에 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을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이 다시 커질 거예요. 지금 과세를 안 해봤자. 그래서 과세 이연제도, 과세 이연제도. 그래서 대가를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양도손익의 법인세를 빵으로 할 수 있다. 빵으로. 그래도 합병이 이제 이체 시험에 나왔다. 적격 합병일 때 양도손익 법인세 구해라. 0 쓰면 돼요. 0. 0.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양도가액 얼마인지, 순자산 얼마인지 이렇게 칸칸이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규정 알아야 돼요. 그다음 합병시 의제배당. 합병시 의제배당도 대가에서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을 빼주는데 이것 또한 과세 이연하다. 모두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과세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것도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을 대가로 보면 되겠죠. 무죄배당이 0이 되는데 합병시 의제배당은 한 가지 중에 좀 더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대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돈, 주식. 그래서 대가가 피합병법인이 주주가 받는 대가는 두 가지예요. 교부금이랑 주식인데 이 돈은 실현된 거예요. 주식으로 받은 것이 미실현이 돼서 과세 이연하는 제도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미 실현이 됐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으로 받은 경우에만 요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을 보는 거고 교부금까지 있다면 교부금만큼은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돼야 돼요. 돈가액 받았으면 그만큼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근데 주식가액이 만약에 시가가 낮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가액을 시가 장부가액 작은 금액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한 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식가액은 어떻게든 과세를 이연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돈가액만 과세하려고 한다. 실현된 손익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제배당 금액은 0 또는 돈 받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돈 받은 금액. 그래서 둘의 과세 이연 제도는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요 합병법인의 과세 이연 제도가 좀 까다로워요. 합병법인의. 똑같이 회계 처리 한번 해보시면 순자산이 예를 들어 150이고 자본금이 50 주발초가 70
그래서 주식을 120짜리를 교부했는데 아까 비적격 합병할 때는 이 30에 대해서 합병 매수 차익이 생겼었죠. 그게 입금 항목이었지만 그래도 합병을 지원하자라는 측면에서 과세 이연제도 시켰었어요. 근데 적격 합병은 일단 이 자산가액 자체가 모두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봐요. 시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거 봐요.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시가로 계상을 먼저 해요. 시가로 먼저 계상을 해요. 그게 좀 어려워요. 일단 합병은 법인이 요거를 만약에 이 사람의 장부가액이 100이었어요. 근데 합병을 통해서 시가 150으로 사오면 합병법인은 뭘로 과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100짜리를 150에 사왔다. 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엄청 크게 계산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산을 150에 사온 건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감가상각비 트용해서 송금산입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과세를 안 했잖아요. 과세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얘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데 계상을 시가로 해요. 시가. 보통 장부가액으로 실무에서 하면 세무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하지만 세무회계에서 이제 이 세무조정을 물어보려면 시가로 계상으로 케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냥 시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문제에서. 장부가로 나왔으면 이제 더 이상 과세 문제가 안 생겨요. 잘했으니까. 법인세법대로 잘했으니까. 시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세무조정 해야 되냐면 자산 조정 개정이란 개정이 등장하고 이 순자산에는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과 모든 부채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찾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과세관청 머리는 쓴 게 그걸 다 합친 자산조정계장을 한 끼로 쓰자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자산조정계장은 뭐냐면 순자산의 시가 빼기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자산조정이다. 이 사람이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자산 계정처럼 보이는 자산 조정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자산 조정 계정.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해야 돼요. 장부가액으로. 그래서 이거 마치 법인세에서 1차 내용 보시면 아직 동차 때 안 배운 내용이어서 100짜리의 자산을 150으로 임의 평가한 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됐어요? 임의평가. 법인세법에서 임의평가 어떻게 생각하죠? 인정하지 않아요. 법인세법은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평가 이익만 인정하지 임의평가증은 모두 입금불산입한단 말이에요. 미실현손익이어서. 그래서 임의평가증을 만약에 회계 처리했다. 잠깐 보시면 이 개념을 임의평가증으로 생각하시면 그래도 쉬워요. 자산의 임의평가를 예를 들어 회사가 B라고 쓸게요.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당기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했으면 숫자 넣어서 100. 세법상으로는 요 미실현손이 인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하죠? 입금불산이 100,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하죠. 됐어요? 여기 됐죠? 1차 때 많이 하죠. 근데 두 번째, 자산은 임의평가했는데 회계에서 배우는 자본 잉여금 항목 중에 하나인 토지의 재평가 잉여금 있죠.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회사가 만약에 회계 처리했다. 그럼 세법은 이것도 임의평가증이어서 하면 안 되죠. 그럼 이때는 세무조정 어떻게 하죠? 두 가지 세무조정 나오죠. 두 가지 세무조정. 일단 재평가 잉여금을 입금산익 100 기타로 만들고 그리고 송금산입 자산의 감소 이 두 가지 세무조정 하잖아요. 됐어요? 요거 기억나요? 요거? 요 두 가지 세무조정. 지금 요 규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규정을 지금 요 규정이 저 적격 합병일 때 합병법인의 회계처리 논리와 같다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이 규정을 머릿속에 기억하신 다음에 볼게요. 지금 100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150으로 계상했다. 이미 평가한 것이고 대변의 계정을 뭘로 썼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대변의 대차평균이라면 30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30. 됐어요? 30. 그래서 150, 150 맞췄는데 이거를 회사가 뭘로 처리했냐에 따라서 세무조정은 바뀌는 것이다. 첫 번째, 저 물음표를 주발초로 처리한 경우 일단 시험에서 좀 스킬적인 느낌으로 알려드린다면 자산조정 계정 회계 처리를 무조건 먼저 하세요. 자산조정. 우리가 적격합병일 때는 100의 자산가액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이 사람이 시가 150으로 계산했다면 100으로 바꿔줘야 된다. 송금사님 자산조정 계정 50 마이너스 유보 이 세무조정을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항상 이 세무조정 먼저 하세요. 요거 요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순자산 시가 빼기 순자산 장부가액. 그래서 송금사님 자산 감액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세무조정 요게 좀 까다로워요. 요 아까 재평가 잉여금일 때 입금산이 100 기타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두 가지 세무조정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왁구가 딱 맞아야 돼요. 왁구가 딱 맞으려면 요 입금산입 50 기타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입금산입 50 기타 됐어요. 주발처리 처리한 경우에 입금산이 50 기타 송금산이 마이너스 15 근데 여긴 순서를 합병일 땐 좀 거꾸로 해서 자산조정 계정 먼저 쓰고 마치 끼워서 맞추기식으로 한다. 그래서 플러그인 세무조정이래요. 플러그인 세무조정. 입금산입 50 기타 됐어요. 주발초일 때 그러니까 요 2번 세무조정이 처음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한이 좀 적네. 케이스 2 요 상공을 IS상 염가 매수 차익으로 계산한 경우 요게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이번엔 저 30을 IS의 염가 매수 차익이라는 수익이죠.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 어떤 세무조정 할 것인가. 일단 똑같이 적격합병일 때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거예요.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만들어주자. 송금산입 자산조정 계정 50에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을 무조건 먼저 하시고 이제 요거랑 세무조정을 맞추는 거예요. 플러그인 세무조정. 지금 30에 대해서 이미 수익으로 계상돼 있죠. 그럼 세법으로 20만큼만 수익으로 더 플러그인 껴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 입금산입 계정 과목 이해하면 더 좋기 때문에 주발초를 20 기타 빌려서 맞춰준다. 플러그인 세무조정에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똑같죠. 근데 회사의 회계처리에 따라 세무조정만 달라진 것이지 더 깊이 있게 내면에는 자산 재평가 잉여금 평가했을 때 세무조정을 떠올리신 다음에 이걸 들어오시면 이해가 더 잘 돼요. 입금산입 기타 송금산입 마이너스 이번에 입금산입 20 기타만 나와요. 20 기타 요게 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플러그인이 됐어요. 책의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쉴게요. 268페이지에 방금 본 요 사례에서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지금 갑법인이 합병법인이잖아요. 갑법인이 합병법이잖아요. 그리고 갑법인의 회계 처리가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비적격 합병에 해당되고 했지만 새로운 물음을 물어봐서 만약에 적격 합병이라고 일단 가정해 볼게요. 이 똑같은 사례를 적격 합병이라고 가정하고 갑법인의 세무조정을 먼저 해보세요. 갑법인의 세무조정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적격 합병이라고 가정했을 때 갑법인의 세무조정을 제시하시오. 요 물음을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볼게요. 지금 적격 합병이라면 합병 직전에 피합병 법인의 재무상태 양가로 입을 잠깐 보시면 자산이 장부가액이 10만원이고 부채 장부가액이 3만원이요. 그럼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7만원이죠. 됐어요? 적격 합병일 때 을법인의 합병 직전 순자산 장부가액은 7만원이요. 그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가져온 거예요. 장부가액으로. 그냥 피합병법인이 그대로 그냥 합병법인에 들어간 형식적 조직 개편에 불과한 게 적격 합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부가액으로 승계해야 돼요. 근데 시가 12만원, 부채 3만원 차감하면 순자산의 시가는 9만원이죠. 지금 9만원. 그거대로 양가로 3번 회계 처리를 한 거죠. 자산 12만원, 대변에 부채 3만원 빼면 시가 9만원으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적격 합병할 때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자산 조정 계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굳이 산시가 시켜보면 순자산 시가 9만원 빼기 순자산 장부가액 7만원, 2만원이 돼요. 자산 조정 계정을 먼저 찾으시면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만들어준 세무정을 먼저 하자. 송금산입 2만원,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 세무정을 먼저 하시고, 다짜고짜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만들어준 세무정을 먼저 하시고, 이제 회사의 회계 처리에 따라서 플러그인 세무정은 달라진다. 요 회사의 회계 처리는 염가매수 차익 7,500원이라는 수익 또는 이익금을 잡고 있죠. 그럼 세법상으로 플러그인은 입금 산입 주발초 12,500원 기타만 해주면 마치 재평가 잉여금의 자산 임의평가를 했을 때 입금 산입 기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한 세무정과 똑같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회사 회계처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요. 지금 됐어요? 그럼 회사가 이 염가매수 차익 7,500원을 전부 만약에 주발초라고 처리했다면, 염가매수 차익이 아니라 주발초로 계산되어 있다면 손금산이 2만원 마이너스면 무조건 똑같죠. 장부가액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때 플러그인은 입금산입 2만원 기타. 그래서 요 경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주로 요 염가 매수 차익 7,500원 계산했을 때 케이스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시험에 플러그인 12,500원 찾는 거. 그래서 왼쪽 아래쪽에 필기해주세요. 갑법인의 적격 합병 시 세무 조정 두 가지. 지금 이 케이스에 요거예요. 송금산 2만원 마이너스 보 플러그인 세무정 입금산이 12,500원 기타. 복습과 시제도 항상 이 문제 풀 때 기억하세요.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